네, 저는 이혜진의 바이오 투자 학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인플 바이오 리서치의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95년부터 매니저 생활을 했고요. 2021년부터 바이오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의약품은 기존의 의약품입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서 가격도 이제 저렴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복잡한 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세포줄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세포를 키워서 그 안에서 세포가 우리가 원하는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존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그런 정밀 의약품을 만드는 게 바로 바이오 의약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특히 그 당시에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상당히 붐을 이뤘죠. 그래서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붐을 이루면서 버블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모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블이 일어나고 많은 돈이 집중하고 그리고 약간의 실망을 한 다음에 다시 2차로 성장하는데 1차 그런 버블의 조짐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전자 세포 치료제, 특히 항체 치료제가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투자자들은 그런 쪽에 집중하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향후에 항체 치료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큰 흐름이 시작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학생들이 다 의대에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기본적으로는 의학 쪽, 그 다음에 생명공학 쪽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제 자질이 좋은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이오라는 게 점점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어 가고 있냐면 특히 미국 주도로 인해서 바이오는 안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흔들리게 되면은 전체 나중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는 의약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갖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암을 만능으로 고칠 수 있는 의약품이 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세계 시민들이 어떻겠습니까? 한국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질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국력과 관련된 거고요. 안보와 관련된 거고 향후에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약가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래서 지불하는 약가가 낮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약가를 인상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선진국의 약가는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가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더욱더 이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키울 수밖에 없고 또 키워야지만 국력이 강해지는 산업이라는 걸 결국에는 인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새로운 정부도 AI를 이제 크게 플랫폼으로서 활성화시키고 그 안에서 AI를 활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그런 산업 중에 이 바이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업들, 시가총액이 원화로 환산하면 100조 원 이상 되는 굉장히 큰 빅파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빅바이오텍이라는 시가총액 50조 원 이상 되는 그 기업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치료제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탄탄하게 성장률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주가도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향후에 어떤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높으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빅파마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국내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겠다라는 투자 선택 안으로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넓혀서 본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필요한 그런 기술, 그 다음에 의약품을 선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들을 현재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기업이 나스닥에 있다면 나스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업 중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없는 기술을 나스닥 기업이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이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바로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바이오 투자는 국내와 해외를 가릴 게 아닙니다. 경쟁이 국내 경쟁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쟁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 따로 미국 기업 따로가 없습니다. 온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들은 모두 다 세계 경기를 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국내 기업만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요. 나스닥 기업만 투자를 해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과거에 했던 그런 행적을 보고 미래를 판단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임상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주장한 것은 바로 임상 이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 그러니까 POC, 유의성을, 통계적인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상 3상을 갔을 때는 원래 임상 3상으로 진출했던 물질들의 성공 확률이 한 60% 정도 되는데 그 60%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의 60% 확률이라는 것은 임상 2상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를 한 다음에 간 물질들에 대해서 60%의 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정한 기업의 기술력을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임상 성공 확률을 판단할 때 과거에 어떤 데이터를 발표를 했느냐를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임상 2상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임상 3상 단계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시장이 어느 시장입니까? 미국에 가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의 거의 한 40~50%를 미국 시장이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마케팅 능력이 있느냐가 실질적으로 상업화해서 돈을 벌 때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런데 국내 기업이 미국에 가서 직접 마케팅을 하면서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SK 바이오팜이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CNS, 중추신경계 관련한 분야입니다. 아주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이다 보니까 자금력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전체 항암제라든가 이런 분야는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빅파마하고 협업을 해서 상업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인 임상 3상과 상업화를 미국에 진출되어 있는, 즉 마케팅 조직을 잘 갖추고 있는 빅파마와 같이 협업하는 게 어차피 상업화 단계까지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작은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을 진행할 만한 수천억 원의 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행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정도는 되죠. 그러니까 40% 정도는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빅파마와 협업을 해서 첫 번째 리드 파이프라인은 매각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그 여력을 통해서 점차 힘을 키워서 신약을 성공시키고 거기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 수천억 원 단위의 현금 흐름을 통해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점차 임상 3상 그리고 힘을 키워서 미국에서 판매 조직을 갖추거나 아니면 협업해 나가는 그런 발전 단계를 향후에 거쳐야 되지만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용어를 딱 하나 알아둔다 그러면 바로 이 P밸류입니다. 그래서 임상 2상이 됐건 임상 3상이 됐건 바로 이 P밸류를 공개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데이터 1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통계적으로 만족되었다라고 하면 P밸류가 0.05 이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P밸류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에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P밸류라는 게 있고 이 P밸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0.05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만족시켰다. 즉 이 회사가 치료 약물이 대조군 대비해서 월등히 약물이 우월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한 수치입니다. P밸류를 0.05 이하로 내려갔을 때 바로 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만족시켰다.
확보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쓴 회사가 있어요. 임상 3상을 최근에 결과를 발표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임상 3상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쓰지 말아야 되는 표현이죠. 그냥 키투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키투르다 약물의 치료 효과가 분명히 있고 지금 메가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다시 임상 3상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한 80% 정도 됩니다. 20%는 진짜 약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군의 환자와 대조군의 환자 양쪽을 비교해야 되는데 아주 운이 나빠서 우리가 치료 약물을 투여하는 이 환자들이 말을 잘 안 듣거나 아니면은 아주 불리한 환자들만 다 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본 집단이 미국 머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2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희박하다 이런 표현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죠. 20%는 어차피 진짜 약물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이라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20%는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희박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상 3상 단계에서 성공할 확률은 6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약물이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은 절대 신약을 개발하는 임상 3상에 실패할 확률이 희박하다. 희박하다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100개 중에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자체로 틀린 말이다. 그렇게 쓰는 것은 투자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주식에서 한 15%, 20%는 바이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한 3, 4종목, 4, 5종목으로 구성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종목은 일정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교체해 가면서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이 신약을 개발하고 또 임상을 하고 임상 3상 단계에 가면은 임상이 굉장히 깁니다. 임상 3상에서는 한 2, 3년 정도, 3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죠. 그래서 어차피 중장기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약간 다른 산업 대비해서는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은 바이오 기업이 갖춰야 할 5가지 그런 기준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트렌드, 바이오는 기술 트렌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 트렌드가 좋아야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고 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기술 트렌드, 그 다음에 기술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 바이오 트렌드 안에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기술 트렌드, 기술 경쟁력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빅파마가 이 기술을 기술 이전해 간 경험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2개, 3개 이전해 간 기업일수록 많을수록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간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3번째는 임상 데이터입니다. 물론 임상 데이터가 좋으니까 빅파마가 가져갔겠죠. 그렇지만 기술력을 믿고 가져간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플랫폼을 가져간 케이스도 많죠. 따라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임상 데이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3번째입니다. 4번째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이 없는 바이오 기업은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투자하지 마시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돈을 풍부하게 들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5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이 높아야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줄 수 있는 거죠.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고요. 아마 그거는 바이오 산업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6개 종목들이 책에 5년 후 10배우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라. 이 종목들 안에는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마 리가켄 바이오 그런 종목들이 그런 요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현금 가용연수라는 것을 계산해서 합니다.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200억을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1년에 100억씩 씁니다. 그럼 몇 년치를 들고 있습니까?
2년치를 들고 있죠. 바로 현금 가용연수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들고 있는 현금을 1년, 작년도 영업 손실로 나눠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이 절대값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값으로 하면 2년 아니면 뭐 1.5 아니면 0.7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년 이하의 기업들은 가급적 쳐다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치가 적은 기업들이 분기별로 계산해 보면 적었던 기업들은 매번 허덕입니다. 0.5, 0.7 이렇게 돈을 계속 빌려가면서 허덕이고 간다. 주가도 계속 하향한다. 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가가 좋은 기업들은 여전히 이 수치가 뭐 5, 7로 5년 동안 쓸 돈, 7년 동안 쓸 돈 굉장히 풍부한 자금을 들고 있다는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빅바이오텍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기업은 그랩바디 B와 그랩바디 T를 가지고 있고 연초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것은 두 번째 빅파마 GSK의 4조 1천억 원에 우리 바이오 역사상 거의 가장 높은 그런 금액을 받고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술 이전이 아니라 두 번째 기술 이전을 했고요. 같은 플랫폼입니다. 그랩바디 B로 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 그랩바디 B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 이전을 빅파마에게 한 번 했을 때하고 두 번 했을 때하고의 이런 상승 효과가 그냥 1 더하기 1,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아니라 이 곱하기로 들어가면서 상승 효과가, 승수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기술 이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많이 열려 있다. 그랩바디 T,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랩바디 B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성장할 룸이 굉장히 열려 있고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서 중요한 그런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BBB 셔틀 이중 항체 플랫폼의 그런 가치는 향후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받았죠. 1분기 실적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 그 다음에 베링거 인겔하임으로부터 마시치료제의 반환도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약가 인하의 영향도 일정 부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약을 들고 있죠. 세노바메이트, 그 다음에 렉나자라는 신약을 들고 있는 이런 회사들의 주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이런 세 가지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 레이아미, 그러니까 레이저트닙 아미반타마 병용치료제에 대한 전체 생존 기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수치가 발표된다 그러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 연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미반타마 병용 치료하는 이 아미반타맙 피하 주사 제형의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확정된다 그러면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렉나자의 매출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의료, 처방하는 의사들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그런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ADC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7년, 8년으로 가면서 많은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항체에 대한 기술력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에는 기업별로 보면 정확하게 10배 정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 후면은 우리나라도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는 그런 빅바이오텍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빅바이오텍 그러면 신약을 블록버스터를 2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블록버스터 하나당 1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 그러니까 신약을 2개 들고 있다. 1년에 매출을 얼마 합니까? 3조 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조 원 정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거죠. 남 얘기할 게 아닙니다. 저도 펀드 매니저로서 생활한 게 한 27년 정도 되죠. 그때는 뇌동매매는 그래도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뇌가 동해서 매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동 매매도 많이 했습니다. 뇌까지 안 가고요. 그냥 손으로 매매한 경험도 굉장히 많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바이오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5가지 기업 선정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건을 아주 잘 갖춘 기업,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분명히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상 3상으로 갔는데 성공할 확률이 몇 %입니까? 60%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좀 이쁘게 봐줘서 한 80% 되지 않을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기업에 몰빵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 돈이 영원이 될 수 있습니다. 빅바이오텍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개 기업당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절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2가지입니다. 자격 요건 5가지 말씀드렸고 그 자격 요건을 가진 최소한 3개, 4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는 10배 이상 나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충분히 시장에서 아주 높은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드 파이프라인이 실패할 가능성이 40%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거죠. 니가캔바이오를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 시장에서 나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야 반드시 성공하니? 그렇지도 않잖아. 그런데 나는 왜 이 종목을 많이 들고 있지? 자, 무섭다. 그러니 팔자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30% 급락하는 게 바로 이 바이오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의 속성상 급락하는 경우가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사들인다 그러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